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 강원도 깊은 상월자기의 덕칠이라는 노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밤이면 짐승 우는 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오는 그곳에서 덕칠은 숯을 구워 장터에 내다 팔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는데 그의 나이는 어느덧 부록을 훌쩍 넘겨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덕칠이 장가가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가진 것이라고는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낡은 오두막 한 채와 숯을 굽는 가마 하나가 전부였으니 마을 처녀들 그 누구도 이 깊은 산속으로 시집오려 하지 않아 그는 늙도록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천성이 착하고 우직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 없이 그저 산이 주는 대로 먹고 하늘이 정해준 대로 사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더니 며칠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굴속으로 깊이 숨어버린 듯 산천초목이 숨을 죽이고 오로지 거센 바람 소리만이 덕칠의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이 윙윙거렸습니다. 덕칠은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으며 이 지독한 눈보라가 언제쯤 멈출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풍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끼니라고는 여름 내내 텃밭에서 캐두었던 감자와 고구마를 찌거나 아껴둔 쌀을 한 줌 꺼내 묽게 끓인 죽으로 때우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마저도 땔감이 떨어지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런 혹독한 밤이었습니다. 덕칠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덮어주시던 무명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내일은 눈이 그치기를 산신령님께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것이 쿵 하고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덕칠은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혹시 굶주린 멧돼지나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마을까지 내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바람에 꺾인 나뭇가지가 지붕을 때린 소리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짐승의 거친 숨소리라기보다는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문 밖에서 들려오자 덕칠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길 잃은 사람이라면 이 추위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꼼짝없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에 덕칠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걸어둔 낡은 등잔에 불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찬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쳐 등잔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덕칠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마당을 살펴보니 무릎까지 쌓인 눈밭 위에 거무튀튀한 형체 하나가 쓰러져 눈에 파묻혀 가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신을 꿰어 신고 마당으로 뛰어나가 그 형체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창백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상골 아낙네들이 입는 무명옷이 아니라 귀한 집 안방마님들이나 입을 법한 고운 비단 옷이었으나 가시덤불에 찢기고 흙탕물에 젖어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덕칠은 다급한 마음에 여인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덕칠은 여인을 번쩍 안아들고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덕칠은 여인을 아랫목 따뜻한 곳에 눕히고 젖은 옷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고 여인의 겉옷을 벗겨내어 물기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과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기에 덕칠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 뒤 여인의 손과 발을 끊임없이 주무르며 혈액순환이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평생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덕칠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가엾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쑥스러움이나 딴 생각은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넣어 방을 뜨끈하게 두고 솥에 물을 끓여 숭늉을 만든 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술을 적셔주며 제발 깨어나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밤새도록 덕칠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여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주고 차가운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의 굳게 닫힌 입에서 옅은 신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반가운 마음에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여인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낯선 천장과 투박한 사내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덕칠은 황급히 뒤로 물러나 앉으며 놀라지 마십시오 낭자. 여기는 산속에 사는 숯 굽는 총각의 집입니다. 어젯밤 집 앞에 쓰러져 계신 것을 보고 제가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덕칠의 순박한 눈망울과 진심 어린 말투에 조금은 경계심을 푼 듯했으나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력이 쇠하여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덕칠은 급히 따뜻한 숭늉 그릇을 내밀며 우선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라고 권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한 모금 두 모금 숭늉을 넘기더니 이내 온기가 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는지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귀한 집 마님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 험한 산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낯선 사내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눈을 뜬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히고 서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덕칠은 여인이 우는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앉아 여인이 실컷 울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함부로 사연을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니와 깊은 산속까지 흘러들어온 사람에게는 저마다 말 못할 곡절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서럽게 울던 여인은 눈물을 닦고 덕칠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생명의 은인을 뵙습니다.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품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칠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며칠 동안 눈이 많이 와서 산길이 모두 막혔으니 길이 뚫릴 때까지는 누추하지만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덕칠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이름은 서씨라고만 짧게 밝혔을 뿐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덕칠 역시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부엌 한 구석에 거적을 깔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칠과 서씨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좁은 오두막 안에서 남녀가 유별한지라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하면서도 은근히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덕칠은 혹여 서씨가 불편해할까봐 낮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거나 숯가마를 손보며 시간을 보냈고 식사 때가 되면 조용히 밥상을 차려 방 안에 들여놓고 자신은 부엌 바닥에 앉아 찬밥을 먹었습니다. 서씨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불편한 잠자리에 적응하지 못해 힘겨워했으나 덕칠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과 따뜻한 마음씨를 느끼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내는 것이 미안하여
방 한구석에 놓인 덕칠의 해진 옷들을 찾아내어 기워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남에게 폐 끼치기 싫어하는 그녀의 성품이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서씨가 바느질을 시작하자 칙칙했던 덕칠의 옷가지들이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시골 안악들의 투박한 솜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하고 꼼꼼했습니다. 덕칠이 산에서 돌아와 개어놓은 옷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아니, 이게 제 옷이란 말입니까? 새 옷을 사다 놓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감탄하자 서씨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솜씨를 좀 부려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칠의 집안 풍경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세간살이들이 제자리를 찾아 정돈되었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방 안에서는 은은한 쑥 향기가 감돌았으며 무엇보다 덕칠의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의 맛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감자와 시래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서씨의 손을 거치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맛이 났으니 덕칠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호사의 꿈만 같았습니다. 눈은 며칠 강력으로 계속 쏟아져 산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고 덕칠과 서씨는 세상과 단절된 채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덕칠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았고 방 안의 서씨는 호롱불 아래서 끊어진 옷감을 입거나 버선볼을 기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덕칠은 자신이 숯을 구우며 겪었던 산짐승 이야기나 도깨비불을 본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씨를 웃게 만들었고 서씨는 어린 시절 읽었던 책 이야기나 바깥 세상의 신기한 풍경들을 이야기해주며 덕칠의 호기심을 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도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달랐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덕칠은 서씨를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고 서씨는 덕칠을 보며 험한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순수함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칠은 부엌에서 잠을 청하다가 문득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서씨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두고 온 가족 생각이나 억울하게 쫓겨난 자신의 신세가 떠올라 눈물 짓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칠은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남녀가 유별한 데다 자신의 주제에 감히 양반과 여인을 위로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주먹만 꽉 쥐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지켜주겠노라고. 그것이 비록 쑥 굽는 천한 노총각이 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진심을 다하면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고개를 내밀었지만 덕칠의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눈이 녹아 길이 뚫리면 서씨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서씨가 떠나고 나면 다시 찾아올 지독한 고독을 견딜 수 있을지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갈 곳 없는 그녀가 험한 세상으로 나가 또다시 고초를 겪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서씨 또한 마음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당장 몸 의탁할 곳 하나 없는 신세인데다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처지였기에 차라리 마음 편한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칠이 장터에 숯을 팔러 가기 위해 지게를 지고 나설 채비를 하는데 서씨가 부엌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덕칠님, 오늘 장터에 다녀오시는 길에 무명천과 실을 좀 사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밥값은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덕칠은 깜짝 놀라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밥값이라니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라고 만류했지만 서 씨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밥값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덕칠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 했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덕칠은 서 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서 씨가 당장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덕칠은 서둘러 숯을 팔고 서 씨가 부탁한 물건들을 꼼꼼하게 골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왔겠지만 오늘은 집에서 기다릴 서 씨 생각에 군침만 삼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덕칠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서 씨가 정말 이곳에서 살려는 걸까? 아니면 돈을 모아 떠나려는 걸까? 내가 붙잡으면 흉이 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은 덕칠의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칠이 방문을 열자 서 씨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덕칠의 하루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덕칠은 사온 물건들을 서 씨에게 건네주었고 서 씨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물건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여느 때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 씨는 덕칠에게 장터 소식을 물었고 덕칠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웃음꽃이 피어나는 오두막집. 밖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마을 어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덕칠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시오, 덕칠 총각 안에 있는가? 바로 마을에서 소문 빠르기로 유명한 칠성내였습니다. 덕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성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무언가 냄새를 맡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애써 태연한 척 빗자루를 놓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칠성내 아주머니께서 이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칠성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덕칠의 집 안을 기웃거리며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요 며칠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어서 말이야. 자네 집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질 않고 여자 옷가지가 빨랫줄에 널려 있다던데. 혹시 몰래 장가라도 든 게야? 칠성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덕칠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 씨의 존재가 드러나면 곤란해질 것이 뻔했기에 그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덕칠은 헛기침을 하며 아이고, 아주머니도 참. 제가 무슨 재주로 장가를 듭니까? 그냥 며칠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약 다리느라 불을 좀 뗐을 뿐입니다. 그리고 빨래는 제가 입던 옷이 하도 더러워서 빨아 널은 겁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칠성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그래, 그런데 왜 문을 꼭 닫고 사나? 안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던데 라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덕칠은 황급히 칠성내 앞을 막아서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 그때 방 안에서 서 씨가 인기척을 죽이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칠성내는 덕칠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무언가 확신한 듯 묘한 미소를 짓고는 뭐 아니라면 말고 아무튼 조심하게. 요즘 관에서 도망친 죄인들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니까.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칠성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덕칠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칠성내가 다녀간 뒤로 마을 우물가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칠성내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덕분에 덕칠의 집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덕칠이네 집에 여자가 숨어 있다더라 정도였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건너면서 밤마다 산속 오두막에서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도망친 대역죄인을 숨겨주고 있다. 심지어는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여 덕칠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다. 는둥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도 덕칠의 집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사내들은 주막에 모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덕칠이 횡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인지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순박하게만 살던 덕칠이 하루아침에 온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화제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덕칠은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뒤통수에 꽂히는 수군거림을 느껴야 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조차 슬금슬금 그를 피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장터에서 숯을 팔 때도 예전처럼 흥정을 걸어오는 사람이 드물었고 혹시라도 관에 신고가 들어갈까봐 마음을 졸이느라 제값을 받지도 못한 채 서둘러 짐을 정리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덕칠은 자신이 욕을 먹는 것은 상관없었으나 혹시라도 이 소문이 관아의 귀에 들어가 포졸들이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몸도 성치 않은 서씨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상기를 걸으며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숨죽여 살아야 하는지 세상의 야박함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덕칠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마을의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산비탈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촌장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으로 평소 덕칠을 친자식처럼 아껴주던 분이었기에 덕칠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달려나가 촌장을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험한 길을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내려갔을 텐데요. 덕칠의 말에 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심각한 표정으로 덕칠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촌장의 눈빛에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무언가 확인하고자 하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기에 덕칠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촌장은 마당 평상에 걸터앉아 땀을 닦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덕칠아, 내 오늘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왔다.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너도 알고 있겠지. 덕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는데 촌장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천성이 착하여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거두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만약 그 여인이 관에서 쫓는 죄인이라도 된다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야.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다오. 방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촌장의 추궁에 덕칠은 진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평생을 믿고 따라온 어른을 속이는 것이 되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서씨의 처지가 곤란해질 것이 뻔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길을 잃은 분인데 덕칠이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르신 제 탓입니다. 덕칠님을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단정한 차림의 서씨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한 무명 옷이었으나 그녀가 걸어 나오는 자태와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쳐 촌장조차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할 정도였습니다. 서씨는
촌장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어 쫓기는 몸이 아닙니다. 다만 기구한 사연으로 갈 곳을 잃어 객사할 뻔한 것을 덕칠님께서 구해주셔서 잠시 신세를 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을에 폐를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나 저 때문에 은인이신 덕칠님과 마을 분들이 곤란해지셨다니 제 불찰이 큽니다. 서 씨의 예의 바른 태도와 정갈한 언행을 본 촌장은 그녀가 예사로운 신분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촌장은 잠시 서 씨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으며 혀를 찼습니다. 보아하니 천한 신분은 아닌 듯한데 어찌하여 이런 상월까지 흘러 들어왔단 말이오. 사연이 있겠지만 안악 혼자 몸으로 외간 남자 집에 머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날 뿐더러 남들의 입방에 오르기 딱 좋은 일이오. 내 덕칠이를 아끼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 서운하게 듣지 마시오. 소문이 더 험악해지기 전에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거요. 촌장의 말은 틀린 곳 하나 없는 지당한 충고였으나 당장 갈 곳 없는 서 씨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촌장은 덕칠에게 잘 생각하거라. 정이라도 들면 나중에 떼어내기 더 힘든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촌장의 뒷모습을 보며 덕칠과 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마음이 심란하여 일손이 잡히지 않았고 방 안에 서 씨는 짐을 싸는 듯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 씨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부엌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결연한 의지로 굳어 있었습니다. 덕칠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욕심에 너무 오래 머물러 덕칠님께 큰 누를 끼쳤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떠나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이만 작별을 고하려 합니다. 서 씨는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려 했으나 놀란 덕칠이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밖은 칠흑같이 어둡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데 나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덕칠의 만류에도 서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덕칠님까지 관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괜찮습니다. 서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 아래 고을 최부자댁의 며느리였습니다. 10년을 섬겼으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았고 결국 들어온 첩이 저를 투기하여 시부모님의 폐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쫓겨났습니다.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갈 곳도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어 산속을 헤매다 쓰러진 것입니다. 서 씨의 고백을 들은 덕칠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단 아픔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토록 고운 심성을 가진 여인을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누명까지 씌워 내쫓다니 양반네들의 행태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덜덜 떨고 있는 서 씨의 어깨를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도망치듯 떠나야 합니까? 억울해서라도 살아서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칠의 말에 서 씨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투박하지만 진실한 그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덕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평생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보지 못했던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 아니 서 씨 부인. 저 같은 놈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오두막과 숯가마뿐이고
배운 것도 없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부인이 떠나시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될 테고 부인 또한 험한 세상에서 고초를 겪으실 겁니다. 남들이 수근거리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가 떳떳한 사이가 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덕칠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청산 유수보다 강렬하게 서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덕칠은 꿇어앉아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청원했습니다.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시겠습니까? 평생 굶기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게 제 목숨을 다해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씨는 덕칠의 갑작스러운 그러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반계에서 정략 결혼으로 팔려가듯 시집가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냉대 속에 살았던 그녀에게 투박하지만 따뜻한 덕칠의 마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봄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신분의 차이 따위는 이미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고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씨는 덕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칠님, 부족한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평생님의 손발이 되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제 남은 생은 오로지 덕칠님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덕칠은 뒷산에 올라가 가장 깨끗한 약수를 떠왔습니다. 쌀을 씻어 하얀 밥을 짓고 서씨는 텃밭에서 캔나무를 정성스럽게 묻혔습니다. 비록 화려한 혼례복도 축하해주는 하객도 풍성한 잔치상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방 한가운데에 물 한 그릇 정화수를 떠놓고 나란히 섰습니다. 덕칠은 몸을 씻고 무명옷을 단정히 입었고 서씨 역시 머리를 비서쪽을 쥐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지신명께 두 번 절을 올리고 서로를 향해 맞절을 하며 부부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 두 사람 마음 합쳐 잘 살아보세. 덕칠의 말에 서씨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서방님 뜻 깊이 새겨 내조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소박하고 경건한 혼례식을 통해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인연으로 묶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덕칠은 마을로 내려가 칠성내와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내 집에 계신 분은 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사정이 있어 조촐하게 식을 올렸으니 앞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소. 덕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서슬퍼런 기세에 수근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덕칠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보통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며 칠성내조차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촌장 역시 덕칠이 정식으로 혼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 차라리 잘된 일이다. 책임질 수 있다면 사내 대장부지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덕칠과 서씨는 세상의 눈초리를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 오두막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생활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서씨는 이제 손님이나 식객이 아닌 안주인으로서 집안 살림을 주도적으로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좁은 오두막을 넓게 쓰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또한 덕칠이 무작정 베어오던 나무들도 종류별로 분류하여 어떤 것은 수초로 굽고 어떤 것은 공예품 재료로 쓸 수 있도록 구분해 주었습니다. 서씨는 양반께서 보고 들은 지식을 활용하여 덕칠에게 서방님 참나무는 숯을 굽고 소나무 뿌리는 기름을 짜는 데 쓰면 더 큰 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아내의 영리함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갈 무렵
서 씨는 덕칠과 함께 산을 오르다가 산비탈의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방님, 저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덕칠은 무심히 쳐다보며 저거요. 그냥 산에 널린 잡풀이지요. 소도 안 먹는 겁니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빙긋 웃으며 풀 한 포기를 캐내어 덕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쪽이라는 풀입니다. 이것으로 물을 들이면 아주 고운 쪽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상월자기에 습한 기운과 그늘진 땅이 쪽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땅인 듯 합니다. 서 씨의 눈에는 척박한 산비탈이 황금밭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덕칠은 쪽이 무엇인지 염색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아내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요. 그럼 제가 밭을 일구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덕칠은 숯 굽는 일을 줄이고 서 씨가 지목한 산비탈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땅을 갈아엎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새참을 머리에 이고 올라오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서 씨는 집에서 틈틈이 누룩을 띄우고 쪽을 발효시킬 항아리를 닦으며 염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 숯은 안 굽고 쓸데없는 풀이나 키운다며 혀를 찼지만 덕칠 부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는 두 사람의 밥상 위에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고 오두막집 지붕 위로 떠오른 달님도 그들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덕칠 부부가 정성껏 가꾼 쪽밭은 짙푸른 초록색으로 물결치게 되었습니다. 서 씨는 쪽을 베어 항아리에 담고 물을 부어 삭히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맞춰 석회를 넣고 저어주어야 하며 온도와 습도까지 맞추어야 제 색깔이 나오는 예민한 작업이었습니다. 서 씨는 밤잠을 설쳐가며 항아리 곁을 지켰고 덕칠은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곁에서 부채질을 해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첫 염색을 하는 날 서 씨는 하얀 무명천을 짙푸른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바람에 널었습니다. 쪽빛 물이 든 천이 바람에 나부끼며 하늘빛과 어우러지는 순간 덕칠은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색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세상에, 하늘을 떼어다 놓은 것 같습니다, 부인.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두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 빚어낸 예술품이었습니다. 서 씨의 손끝에서 탄생한 쪽빛 무명천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는데 가을 하늘의 맑은 기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깊고 푸른 색감이 보는 이의 눈을 시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덕칠은 아내가 밤새 정성 들여 완성한 천들을 지게에 가득 싣고 장터로 향하는 내내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고단하기는커녕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뿌듯함으로 다가와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여 자리를 펴고 천을 내려놓자마자 지나가던 상인들과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구름대 같은 인파가 덕칠의 좌판을 에워싸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니, 이 색깔 좀 보소. 어디서 이런 귀한 쪽빛을 냈단 말인가. 중국 비단보다 더 곱구먼. 여기저기서 천을 만져보며 흥정을 걸어오는 통에 덕칠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벅찬 희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읍내에서 가장 큰 포목점을 하는 김대방이었는데 그는 천의 냄새를 맡아보고 질감을 확인하더니 대뜸 덕칠이 부르는 값의 2배를 쳐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보게, 이 물건 전량을 내가 사겠네. 앞으로 나오는 물건도 모두 내게 넘기게.
값을 섭섭지 않게 쳐줌세. 김대방의 파격적인 제안에 주변 상인들은 입맛만 다실 뿐 감히 덤벼들지 못했고 덕칠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덕칠이 받아든 돈주머니는 평생 수출 구워받은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두둑했고 엽전 꾸러미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짤랑거리는 소리는 그 어떤 악기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아내 서씨가 좋아할 고기 한 근과 꽃신 한 켤레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칠이 엽전 꾸러미를 쏟아놓으며 장터에서의 무용담을 신이 나서 늘어놓자 서씨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덕칠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서방님께서 그 무거운 지게를 지고 먼 길을 다녀오신 덕분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씨는 돈에 욕심을 내거나 들뜨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돈을 거두어 항아리에 담았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돈을 어떻게 불려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덕칠에게 서방님, 이 돈으로 우선 숯가마를 새로 고쳐야겠습니다. 그리고 옆 마을에서 일손을 좀 구해 밭을 더 넓히고 내년에는 뽕나무도 심어 누에를 쳐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덕칠은 서씨의 해안에 감탄하며 부인 뜻대로 하십시오. 부인 말씀만 따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제가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서씨의 지혜는 비단 쪽 염색에만 그치지 않았고 덕칠의 본업인 숯 굽는 기술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덕칠이 숯을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고 숯의 강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옛 문헌에서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 가마의 통풍구 구조를 바꾸도록 조언했습니다. 서방님, 가마 입구를 조금 더 좁히고 불을 끄기 직전에 굴뚝을 열어 공기를 통하게 하면 불순물이 다 타버려 아주 단단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 숯이 된다고 합니다. 덕칠은 반신반의하며 서씨가 일러준 대로 가마를 수리하고 숯을 구워보았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 구워낸 숯은 은색빛이 감돌고 서로 부딪히면 쇳소리가 날 만큼 단단했으며 불을 붙여도 연기가 나지 않고 화력이 오래가는 최상품 백탄이 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덕칠의 숯이 달라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이제는 장터에 나가기도 전에 상인들이 산속 오두막까지 찾아와 숯을 사가겠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덕칠은 황금 숯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숯가마 하나로는 주문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 마을 청년들을 고용하여 일을 가르치고 가마를 늘려야만 했습니다. 한때 가난하고 외로운 노총각이 살던 허름한 오두막은 어느새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모해가고 있었고 마당에는 일꾼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넘쳐났으며 곳간에는 쌀과 곡식이 가득 쌓여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덕칠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후하게 쳐주고 끼니 때마다 고깃국을 대접하며 덕을 베풀었고 서씨는 마을 안악들에게 염색 기술이나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인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덕칠 부부를 험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칠성내를 비롯한 이웃들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하여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릴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칠성내가 쭈뼛거리며 찾아와 아이고 덕칠님, 아니 덕칠 어르신, 우리 집 바깥 양반이 요즘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데 가마의 자리 하나만 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며 사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전박대하고도 남았을 일이지만 덕칠은 서씨의 조언에 따라 같은 마을 식구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십시오. 하며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서씨 또한 칠성내에게 갓 구운 떡을 싸주며 지난 일은 다 잊으시고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라고 덕담을 건네니 칠성내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갔습니다. 덕칠 부부의 덕망은 날로 높아져
이제 그들은 마을의 중심이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덕칠과 서씨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변치 않아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식이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며 부족함 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밤이면 덕칠은 서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예시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었고, 서씨는 덕칠의 흰 머리카락을 뽑아주며 지나온 고난의 세월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저 차가운 흙바닥에 묻혀 잊혔을 것입니다. 덕칠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서방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리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부귀영화보다 더 빛나고 단단한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산 너머 저 아랫마을에는 서씨를 내쫓았던 최부자 댁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씨를 모함하여 쫓아내고 안방을 차지했던 첩은 얼굴만 반반할 뿐 살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사치와 향락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녀는 툭하면 비단 옷을 해 입고 그 폐물을 사들이느라 곡간을 축내었고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통에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씨가 떠난 뒤로 이상하게도 최부자 댁의 자랑이던 장맛이 변해버려 된장과 간장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음식 맛이 형편없어졌습니다. 사실 그 장맛의 비결은 서씨가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를 닦으며 정성을 들인 덕분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첩은 애먼 하인들만 닥달하며 매질을 해댔습니다. 최부자의 아들이자 서씨의 전 남편인 최서방은 가세가 기울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되자 술로 세월을 보내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전처가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복덩이였어 라며 뒤늦은 후회를 내뱉곤 했지만 옆에 있던 첩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니 그 재손 없는 년 얘기를 왜 또 꺼냅니까? 제가 아이를 낳아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라며 바가지를 긁어대는 통에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첩 역시 아이를 갖지 못했고 최부자댁의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최서방은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기막힌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숫쟁이가 갑부가 되었는데 그 비결이 바로 3년 전 들어온 지혜로운 아내 덕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서방은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거니 하고 흘려 들으려 했으나 상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숫쟁이 아내가 만든 쪽비천이 어찌나 고운지 대궐에도 납품한다는 소문이야. 얼굴도 관음보살처럼 곱고 기품이 있어서 원래 양반집 마님이었다는 말도 있네. 이름이 서씨라던가. 아무튼 그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숫쟁이 팔자가 폈다지 뭔가. 최서방은 서씨라는 이름과 양반집 마님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는 하인을 시켜 그 숫쟁이의 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고 시켰고 며칠 뒤 돌아온 하인의 보고는 최서방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놀라지 마십시오. 그 숫쟁이의 아내가 바로 3년 전 쫓겨나신 마님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멀리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분명하옵니다. 최서방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질투와 탐욕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쫓겨난 여자가 숫쟁이랑 붙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내 집은 망해가는데 그녀는 잘 먹고 잘 산단 말이냐.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첩 또한 눈을 부릅뜨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그 여자가 나갈 때 훔쳐간 폐물을 미천 삼아 장사를 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당장 가서 그 재산을 도로 찾아와야 합니다. 사실 서씨가 빈손으로 쫓겨난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었지만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는 신보와 기울어가는 가세를 만회하고 싶은 욕심이 합쳐져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과 첩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모의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덕질을 무식한 숫쟁이라고 얕잡아보고 관아의 힘을 빌리거나 왈패들을 동원하여 겁을 주면 쉽게 재산을 뺏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서 그 여자가 도둑질한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숫쟁이 놈에게 작물을 숨겨준 죄를 묻겠다고 하면 겁을 먹고 돈을 내놓을 겁니다. 그 돈이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첩의 강요한 꼬드김에 최서방은 무릎을 치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일 당장 사람들을 모아 산으로 가자. 그년이 감히 양반을 능멸하고 상놈과 살림을 차린 죄를 톡톡히 물어야겠다. 탐욕에 눈이 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르려는 일이 얼마나 천벌받을 짓인지 깨닫지 못하고 킬킬거리며 사악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한편 산속 마을의 덕칠과 서씨는 다가올 먹구름을 알지 못한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넉넉해진 곳간을 바라보며 덕칠은 서씨에게 부인, 올해는 수확이 좋으니 마을 잔치를 한번 여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생한 이웃들과 맛있는 것도 나누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쌀도 좀 나눠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씨는 덕칠의 넉넉한 인심에 감동하며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서방님의 덕이 널리 퍼져 우리 집안에도 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부부는 날을 잡아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잔치 소식에 들떠 떡방아를 찍고 전을 부치며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잔치 당일 덕칠의 집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들어 덕칠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었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며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덕칠은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고 서씨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숯 굽는 상월 마을이 아니라 대갓집 잔칫날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행복에 취해 있던 바로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낯선 무리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갓을 삐딱하게 쓰고 뒷짐을 진 최서방과 화려하지만 천박한 옷차림의 첩, 그리고 몽둥이를 든 하인들 10수명이 위압적인 기세로 들이닥치자 흥겹던 잔치판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최서방은 거만한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지팡이로 술상을 엎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춤판을 벌이느냐. 주인이 왔는데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까. 갑작스러운 행패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덕칠은 당황하여 서씨 앞을 막아서며 나섰습니다. 아니, 댁들은 누구시길래 남의 잔치에 와서 행패를 부리십니까? 덕칠의 말에 최서방은 코웃음을 치며 덕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이놈 천한 숫쟁이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느냐. 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 내 놈 뒤에 숨어있는 저 여자가 바로 내 집에서 도망친 도둑년이다. 최서방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서 씨를 가리키자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씨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최서방과 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가장 행복한 날에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첩은 도끼, 어린 눈으로 서 씨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소? 우리 집 폐물을 몽땅 훔쳐 달아나서 숫쟁이랑 사니까 조습디까. 오늘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첩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덕칠과 서씨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서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서씨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있습니다. 최서방은 기세등등하여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도둑년과 장무라비 놈을 당장 포박하여라. 그리고 집 안을 샅샅이 뒤져 내 집 물건들을 찾아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마을 청년들이 덕칠을 보호하려 나섰지만 양반의 위세에 눌려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서씨가 덕칠의 손을 놓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땀 흘려 일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온 당당한 안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씨는 서늘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멈추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입니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려 하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고 그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주춤하며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썩은 악연을 끊어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서씨의 서슬퍼런 일갈에 마당에 감돌던 공기는 일순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세월의 한과 더불어 진실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서방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이토록 당당하게 맞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입을 딱 벌린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첩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뻔뻔한 것 좀 보게. 네가 훔쳐간 패물이 괴짝으로 하나 가득인데 시치 미를 때 그 돈이 아니고서야 숫쟁이가 어떻게 이런 기와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그녀의 악다구니는 조용한 상골,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며 메아리 쳤지만 서씨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멍석 앞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양손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였는데 그 손은 양반가 마님의 고운 손이 아니라 숫 검댕이 손톱 밑에 박히고 쪽물에 파랗게 물든 거친 일꾼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최서방 일행을 번갈아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한 여자의 손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쪽을 치대고 뜨거운 숯가마 앞에서 땀 흘리며 모은 엽전 한 잎 한 잎이 저 기와지붕을 올린 것입니다. 서씨의 거친 손을 본 마을 안악들은 코끝이 찡해져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고 덕칠은 그런 아내의 손이 자랑스럽고 또 안쓰러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저 갈라진 손끝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군중 속에 있던 칠성내가 참지 못하고 튀어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구만요. 3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 이댁마님은 다 찢어진 홑겹 옷 하나 걸치고 집신도 없이 맨발로 덕칠인의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패물은커녕 목숨줄 하나 간신히 붙어 온 사람한테 도둑이라니요. 천벌 받을 소리 작작하시오. 칠성내의 증언이 터져 나오자 침묵을 지키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다 봤어. 처음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지. 덕칠이랑 둘이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한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기세등등하던 하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최서방과 첩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최서방은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자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폐물은 그렇다 치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비법은 어쩔 셈이냐. 네가 나간 뒤로 우리 집 장맛이 변하고 가세가 기운 것은 네가 우리 집안의 복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이 아니냐. 그 비법책을 내놓아라. 최서방의 억지주장의 덕질은 기가 막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서 씨는 오히려 연민 어린 눈빛으로 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최부자되게 장맛이 변한 것이 진정 제가 비법을 훔쳐왔기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비법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오 물건으로 된 부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정성 징청입니다. 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항아리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뚜껑을 열자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곳에 와서 담근 된장입니다. 재료는 산에서 나는 콩과 물뿐이지만 새벽마다 일어나 장독을 닦고 맑은 마음으로 기원하며 담근 것입니다. 맛을 한번 보시지요. 서 씨는 하인을 시켜 된장 조금을 떠서 최서방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서방은 주저하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는데 입안에 퍼지는 그 맛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그 깊은 맛, 그리고 서 씨가 며느리로 있을 때 맛보았던 바로 그 풍미였습니다. 순간 최서방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안에 고이는 침과 함께 알 수 없는 후회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맛은 잊고 있었던 가정의 평화와 안온함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서 씨는 맛을 보고 멍해진 최서방을 향해 쐐기를 박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복은 누가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이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첩시를 들여 조강지처를 내쫓고 사치와 향락으로 나를 지새우며 아랫사람을 짐승처럼 부리는 집안에 어찌 복이 머물겠습니까? 장맛이 변한 것은 제 탓이 아니라 나리의 마음이 변하고 집안의 정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를 잡을 것이 아니라 나리 자신의 마음부터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서 씨의 뼈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최서방의 가슴에 꽂혔고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올소 명판결이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첩은 분을 이기지 못해 이 건방진 년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덕칠이 거대한 산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덕칠은 첩을 매섭게 노려보며 굵은 팔뚝을 드러냈는데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그 위압감만으로도 첩을 주저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덕칠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양반이고 뭐고 내 가만두지 않겠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천한 숫쟁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물러가시오. 덕칠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맹수와도 같아서 평소 거드름만 피우던 최서방은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하인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이곳에서 행패를 부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을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촌장은 엄엄한 표정으로 최서방을 꾸짖었습니다. 여보쇼 최생원, 양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쯤 하고 물러가시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남의 잔치판을 엎은 죄를 관에 고발하여 엄히 다스리게 할 수도 있으나 덕칠인의 경사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참는 것이오. 만약 다시 한번 이 마을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우리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낼 것이니 그리하시오. 촌장의 호통에 마을 청년들이 물러가라 물러가라를 연호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서자 최서방과 첩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두고 보자. 내가 관에 가서 너희들을 다 고발할 테다. 최서방은 도망치면서도 입으로는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고 갓은 벗겨져 뒹굴었으며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첩 또한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그 뒤를 따랐고 하인들은 주인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그 꼴이 마치 쫓기는 똥개와 다를 바가 없어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깔깔대며 그들의 뒷모습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소금이나 받아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덕칠의 집 마당을 짓누르던 먹구름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다시금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듯 했습니다. 소란이 멎고 난장판이 된 마당을 보며 덕칠은 서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 놀라지 않았소. 내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하오. 덕칠의 따뜻한 위로의 서씨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덕칠이 급히 부축하자 서씨는 그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곁에 계셔서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씨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고 덕칠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엎어진 술상을 다시 차리고 쏟아진 음식을 치우며 잔치 분위기를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액땜했다 치고 다시 놉시다. 똥차가 지나갔으니 이제 복 들어올 일만 남았네. 칠성내가 꽹과리를 치며 분위기를 띄우자 사람들은 다시 흥겨운 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국간 문을 활짝 열어 술과 고기를 더 내어왔고 서씨는 부엌으로 돌아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따뜻한 국밥을 새로 끓여냈습니다. 비록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덕칠 부부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씨를 도망친 마님이 아니라 지혜롭고 당당한 덕칠인의 안주인으로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까지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덕칠을 불러 술 한 잔을 권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참으로 장가를 잘 들었어. 저런 여인은 천하에 둘도 없네. 부디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나. 덕칠은 술잔을 두 손으로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인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할 것입니다. 덕칠의 맹세는 술김에 하는 허언이 아니라 뼈에 새긴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씨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가져다준 기적 같은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낡은 오두막이 기와집이 되고 외톨이 노총각이 마을의 중심이 된 이 모든 변화가 오로지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북적거리던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쓸쓸한 정막이 아니라 충만함과 평온함이 깃든 안락한 쉼이었습니다. 덕칠과 서씨는 함께 마당을 정리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방님, 아까 그 사람들 다시 오지는 않겠지요? 서씨가 조심스레 묻자 덕칠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라고 하십시오. 오면 그때는 몽둥이찜을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든든한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덕칠의 든든한 말에 서씨는 안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서씨가 방으로 들어오자 덕칠은 미리 이부자리를 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복기했습니다. 오늘 부인이 그들에게 했던 말 정말 속이 다 시원했소. 정성이 중요하다는 말 내 가슴에도 깊이 박혔소. 덕칠의 칭찬에 서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만 떳떳하게 잘 살면 그만이니까요. 서 씨의 말처럼 최부자댁의 몰락은 자업자득이었고 덕칠 부부의 성공은 인과응보였습니다. 권선징각의 이치가 명확히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덕칠은 서 씨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라도 예전 양반집 생활이 그립지는 않소? 지금처럼 숯 굽고 농사 짓는 일이 힘들지 않소? 서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덕칠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비단 옷 입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거친 무명옷 입고 보리밥을 먹어도 서방님과 함께 웃으며 사는 지금이 천국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서방님을 만나 숯을 굽고 쪽을 물들이며 살 것입니다. 서 씨의 고백은 덕칠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을 왕비처럼 모시고 살리다. 그날 밤 덕칠의 집 지붕 위로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마당에 널린 쪽빛천들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장독대 윤기를 더하며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산속의 부엉이도 오늘만큼은 두 사람의 단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울었고 바람도 숨을 죽이고 지나갔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어낸 두 사람의 보금자리는 이제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고 오로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덕칠과 서 씨의 집.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희망찬 해가 떠오를 것을 알기에 두 사람은 편안한 얼굴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최서방 일행이 쫓겨간 후 덕칠네 집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상골 마을의 공기는 한층 더 맑고 투명해진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덕칠과 서 씨를 단순한 이웃이 아닌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어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덕칠을 그저 착해 빠진 숫쟁이 노총각으로만 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볼 때마다 허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고 서 씨에게는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러 찾아오는 안악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높아진 자신들의 위상에 우쭐댈 법도 하건만 오히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웃들을 대했습니다. 덕칠은 여전히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땀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서 씨 또한 화려한 비단옷 대신 실용적인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덕칠의 집은 더 이상 춥고 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윗목에 둔 물그릇이 얼어붙곤 했으나 이제는 두터운 소미불과 뜨끈한 아랫목이 있어 한겨울 추위도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덕칠은 숯감에서 나온 최상품 백탄을 방마다 넉넉하게 피워 집 안을 훈훈하게 만들었고 서 씨는 겨우내 먹을 김장, 김치와 곶감을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 풍성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얗게 변해가는 산천을 감상하곤 했는데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지나가던 스님이나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그의 겨울 아랫마을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바로 최부자 댁이 완전히 몰락하여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덕칠의 집에서 쫓겨난 최서방과 첩은 서로 내 탓이라며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남은 재산마저 탕진하고 집까지 팔아넘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첩은 돈 될 만한 세간살이를 몰래 챙겨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빈털터리가 된 최서방은 주막을 전전하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라 하늘이 무심치 않아 죄 지은 자를 벌하고 착한 사람을 흥하게 하는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덕칠은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으나
서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날의 악연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최서방은 미움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스쳐 지나간 바람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덕칠과 서 씨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지만 두 사람은 그 돈을 자신들의 호요식에만 쓰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덕칠에게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늘의 도우심과 마을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그러니 이 재물을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 덕을 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덕칠은 아내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 말씀이 100번 지당하오. 내 어릴 적 가난하여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있어. 우리 마을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마을 한가운데에 큰 쌀독을 마련해두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면 누구나 밤중에 몰래 와서 필요한 만큼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타이능의 타인이 쌀독을 열 수 있다 라 부르며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 씨는 마을의 여자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술을 놓는 법을 알려주며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나 서 씨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집안을 일으키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덕칠 역시 마을 청년들에게 숯 굽는 기술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법, 집 고치는 법 등을 전수하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덕칠 부부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가난하고 무지했던 상월 마을은 점차 활기가 넘치고 예의 바른 반촌 양반 마을 못지않은 기품 있는 마을로 변모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덕칠님네 부부는 산신령이 보내주신 보살님들이다 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 인근 고을의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흉작이 들어 유랑민이 넘쳐날 때가 있었습니다. 관아의 곡간도 바닥이 나 백성들이 풀뿌리로 연명하는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유독 덕칠이 사는 마을만큼은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칠 부부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곡식을 아낌없이 풀어 마을 사람들은 물론 산을 넘어 찾아온 유랑민들에게까지 죽을 쑤어 먹였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대문 앞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하루 종일 불을 떼며 배고픈 이들을 먹였고 서 씨는 병든 노인과 아이들을 안방으로 들여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이 소문은 조정에까지 전해져 임금님께서 덕칠 부부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 덕행을 치하하는 정렵이 칭찬하여 세우는 비석을 하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덕칠과 서 씨는 임금님이 내린 상보다 굶주린 아이가 배불리 먹고 웃는 모습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비단과 엽전조차 모두 팔아 다시 곡식을 사서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의 욕심 없는 마음은 맑은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덕칠은 피곤에 지친 몸을 뉘며 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렇게 다 퍼주면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러자 서 씨는 덕칠의 손을 꼭 잡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국가는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훗날 우리가 어려울 때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재산이지요. 덕칠은 아내의 지혜로운 말에 깊이 공감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덕칠의 머리에는 하얀 눈이 내려앉았고 서 씨의 눈가에도 고운 주름이 잡혔습니다. 비록 두 사람 슬에 친자식은 없었지만 마을의 모든 아이가 그들을 부모처럼 따랐기에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명절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덕칠의 집으로 모여들어 세배를 올리고 덕담을 나누었으니 그 집은 언제나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시절 외톨이로 살았던 덕칠에게 이러한 노년의 풍요로움은 꿈만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툇마루에 앉아 지난날을 회상하며 그 눈보라치던 밤 서 씨를 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춥고 쓸쓸했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앉아있는 서씨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칠과 서씨는 여느 때처럼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서늘한 바람에 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덕칠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나와 함께한 지난 세월이 후회되지는 않소. 더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고생 안 하고 호강하며 살았을 텐데 말이오. 덕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질문에서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호강이라는 것이 비단 옷 입고 고기 반찬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 편하고 서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호강이지요. 저는 서방님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서씨의 대답을 들은 덕칠은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꼭 당신을 찾아가 내 짝으로 삼고 싶소. 그때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져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소. 덕칠의 말에 서씨는 소리내어 웃으며 그때도 숫쟁이여도 좋고 농사꾼이어도 좋습니다. 서방님의 그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오신다면 저는 언제든 서방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름진 손을 서로 맞잡고 말없이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정막이 상골 마을을 감쌌습니다. 덕칠은 서씨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갔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주무십시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나무 밑에 떨어진 알밤을 주우러 갑시다. 덕칠의 말에 서씨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네, 그러시죠. 알밤을 주워 꿀에 재워두면 겨울밤 간식으로 그만입니다.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근심 걱정 없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덕칠네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고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도 꼬리를 말고 편안하게 잠이 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마님을 거두어 지극한 정성으로 살려낸 숫쟁이 총각,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혜와 사랑으로 집안을 일으킨 현명한 아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착한 마음을 쓰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덕칠 부부의 삶은 오늘 밤 편안히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온기로 찾아갈 것입니다. 산속 마을에 바람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밤 덕칠 부부가 덮고 자는 두툼한 소미불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포근해지기를 바랍니다.